안녕하십니까. 네, 한자교육 진흥의 강사 최진식입니다. 추구집은 추구집 할 때는 이렇게 글자를 쓰는데, 이 추구라는 말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추자는 뽑을 추자인데, 옛 선현들이 써놓은 명시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명구들을 뽑아가지고 편집해 놓은 책이라고 해서 추구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추자로 쓸 때는 바로 뽑는다 뜻인데, 이 글자를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신하는 문장을 지을 때 글자 하나하나 작구를 다듬고 그 다음에 수정할 때 반복하는 그것을 퇴고라고 할 때도 쓰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시를 지을 때 글자 하나하나를 아주 세심하게 잘 다듬는 것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어떤 시에서는 시구에 쓰이는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아주 많은 숙고 끝에 나왔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에게도 계속 암송되고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추구집 속에 들어가 있는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추구집을 볼 때에는 우리가 한자의 기초 교재로는 옛날부터 사자소화이라든가 천자문 같은 것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구집은 이제 그런 교재들과 다른 점은 이 천자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자를 배울 때 많이 썼기 때문에 낱글자 하나하나 글자를 한 1000자 정도를 외우는 데 주로 쓰여졌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런 글자를 가지고 서로 조합을 해서 말 그대로 진짜로 문장을 지을 때, 그때 조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제 추구집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입신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보면 바로 나라에서 어떤 시관이 시제를 주고 그 시제에 맞춰서 아분을 맞춰서 시를 짓는 것. 그래서 시를 잘 지어야만 출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를 짓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추구집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추구집을 공부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좋은 점은 관찰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관찰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인공물을 많이 보지만 옛날 조상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자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수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산이라든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는 것, 묘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한자였습니다. 한자. 그러니까 한자를 통해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묘사를 해놓은 것이 추구집입니다. 그래서 추구집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떤 작구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인데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자연이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간 것이 이제 동식물 그리고 이제 인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느낀 거 생각한 것을 개념을 담은 한자에다가 문법에 맞춰서 글을 엮어 나간 겁니다. 추구집 교재는 도서출판 현빈사 한문 지도사 2급 교재 페이지 13쪽에서 30쪽까지를 교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추구집에 나와 있는 모든 글들은 형식상으로는 오원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원시라고 하는 것은 5글자로 하나의 구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절구,
기승전결로 되어 있는데, 기승전결이라고 하면은 최소 5글자로 된 글자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추구집의 내용들은 기승전결을 다 갖춘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기승전결을 다 갖추지 못하고 두 구만 서로 묶어서 대꾸를 이룬 문장들을 많이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전모를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주로 대꾸로 된 것, 그 대꾸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편집했기 때문에 추구집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반복되는 것은 바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그 두 문장 사이의 어떤 대꾸, 대조를 중심적으로 중점을 주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문장을 볼 때에는 5글자가 있는데 원래 한자는 한 글자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한 글자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다 보면은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가면서 한 글자에다가 또 다른 글자, 2글자를 합치거나 3글자를 합치거나 해서 단어를 만들어서 뜻을 더 확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구집에서도 한 글자가 뜻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두 글자가 하나의 뜻을 나타낼 때가 많고요. 그 다음도 2글자 묶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는 방법도 중요한데 옛날에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입에다가 한참 머물고 혀로 음미하면서 넘기듯이 시를 읽는 법이 뭐냐면 영이라고 하거든요. 영. 소리를 길게 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읊을 영자가 이 길영자가 들어간 것은 소리를 길게 음식을 놓고 오래 혀를 이렇게 음미하듯이 그렇게 시를 읽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읽으면 그 문장이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고 1월 명이요 지후 초목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읽을 적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씩 천고 1월 명이 아니라 천고 1월 명이요 이렇게 둘둘 마지막 하나에다가는 이렇게 토시를 붙여서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뒤에도 지후 초목 생이라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낱글자는 하나씩 배웠지만 이 추구집에서는 바로 낱글자가 모여서 단어를 이루는 방법 그것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을 해석할 때에는 우리가 일단 대표 혼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천, 높을고, 날일, 달월, 밝은 명. 그 다음에 땅지, 두터우루, 풀초, 나무목, 날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흔히 높을, 밝을 이렇게 해서 명사로 끝나지 않는 것들 그것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늘천, 날일, 달월은 명사거든요. 뒤에 안 붙고. 근데 여기서 높을이나 밝을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땅이라든가 풀, 나무는 명사들이고요. 나머지 두터울 이렇게 날 이렇게 되는 문장이 끝이 완결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을 체크해 놔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수로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수로. 수로는 뜻을 푸는 말을 수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로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풀어야 될 대상이 나옵니다. 그걸 주제를 나타낸다고 해서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찾으면 문장이 거의 해석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혼음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대표 혼음만 가지고 수로를 찾는 법. 그래서 여기서 수로가 바로 나올 때는 좋은 거고 하늘천이라고 하늘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그 뒤에 이 수로고는 그 하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설명이 하늘과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그것은 이제 비문이라고 하는 문장이 잘못됐다. 근데 이게 설명이 맞으면 그것은 문장인 겁니다. 제대로 된 문장. 그 문장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에. 그래서 시를 짓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감각으로 인지되는 바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한 겁니다. 천고, 하늘은 높고, 하늘을 낮다고 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높다는 것은 산에 올라가 보면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그 위에 하늘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자가 하늘에 대한 설명으로 맞아야만 그것이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고. 그 다음에 일월명을 때 일월이라는 말을 보면 해, 달이죠. 해, 달. 그러니까 그대로 해, 달 하는 게 아니라 해와 달이 서로 대등하기 때문에 대등한 것을 나타낼 때는 와나 과가 연결돼서 해와 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한자의 한문에는 없는데 우리가 그걸 해석할 때 붙이는 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 대표어만 말할 때 하늘 높을 해버리면 그것은 말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려면 하늘은 높다 또는 높고 이렇게 해서 뒤에 토를 붙이면 그게 해석인 겁니다. 마찬가지 해와 달에 대해서 주제를 말했고 그 뒤에는 그 주제를 설명하는 말 나와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말 수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수로가 주제를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해와 달의 가장 큰 특징은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해가 지고 달이 지고 달이나 해가 구름에 가릴 때 보면 어둡습니다. 근데 해와 달이 나와 있으면 밝다는 걸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천고 일월명은 말 그대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해와 달은 밝다. 그게 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늘을 못 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하늘이 높은 걸 알게 되고 해와 달을 못 본 사람은 이 말을 보고 해와 달이 밝은 걸로 믿게 되니까 말을 잘 정확히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이제 묘사라고 하는데 추구집에서 많이 나오는 수사 형식의 묘사가 나오는 거죠. 묘사.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개의 대꾸는 묘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 역시 지우 초목생이라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먼저 두터우라고 날 이렇게 끝이 완결되지 않은 이 부분이 수로이고 땅이나 풀과 나무 이것은 하나로 완결됐기 때문에 명사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주제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하는 말 이게 수로인데 그 설명이 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 부분은 구구절절 다 말하는 그 핵심을 말해요. 이슈만. 그래서 이제 주제가 되니까 토픽이고. 그래서 땅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제 이 후자를 붙였는데 두텁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가보면 이 바다는 아주 깊죠. 그게 전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두께를 보려면 바다를 가보면 안 돼. 바다를. 그 땅 속으로 40km 막 100km 그리고 그랜드 캐년 같은데 그런 골짜기를 가보면 거기도 엄청나게 두꺼운 땅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아주 사실적인 설명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반론할 사람은 없습니다. 땅을 파보면 끝이 없이 밑으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목생이라 역시 초와 목, 풀과 나무를 말하는데 풀, 나무가 아니라 풀과 나무가 대등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1월처럼 우리말에 토를 과를 붙여주면 풀과 나무, 풀과 나무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제가 초목, 풀과 나무에 대한 설명으로는 뭐냐면 풀과 나무가 생이라는 말은 이제 난다라는 뜻도 되고 자란다 뜻도 되고 생긴다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두텁고 풀과 나무가 거기에서 자란다 또는 거기에서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 가보면 풀과 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이 있는 곳은 특히 이 땅이 모래와 같이 이렇게 된 땅에서는 풀과 나무가 자라기 힘들지만 땅이 비옥하고 두터운 곳, 거름진 곳은 풀과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보더라도 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을 때 그 문장이 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과거에서는 과거의 문제로 출제된 겁니다. 시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또는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천고 1월 명이요 지후 초목생이라. 예. 이것을 계속 소리를 길게 읊조리면서 하면서 마음속에다가 음미를 하면서 문장을 하늘에 대한 설명이 높다만 있는 거 아니겠죠. 왜냐하면 색깔로 표현하면 푸르다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핵심을 말할 때. 또 하늘이 비가 온다다 그러면 검고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은 하늘의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높다라고 하는 핵심을 잡은 것이고, 또 해와 달도 둥글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달은 둥근 것이 아니라 이질러지기 때문에 초승달처럼 눈썹 모양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는 밝다라고 하는 어떤 핵심만 뽑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아주 무궁무진한 겁니다. 예, 그 무궁무진한데 그 표현이 이것을 읽는 사람한테 얼마큼 똑같이 공감을 하느냐 또는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가 명시가 되고 사람들 입에서 계속 암송되고 또 그걸 기억하고 누가 마음속에 새기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출래 이와 백이요 하지 수엽청이라. 역시 두 문장이 대꾸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두 구가 대꾸가 돼가지고 기승전결로 끝나자고 기승해서 또는 전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뒤에가 이어지지 않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춘하, 추동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논리적으로. 그래서 출래 이화백이요 하지 수엽청이라 출양 황국팔이요 동안 백설내라. 여기는 네 개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두 개가 대꾸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또 시라고 하는 건 글이기 때문에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사실에 부합해야 되고 또 그것이 참이 돼야 됩니다. 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논리인데 여기서는 시간의 논리로 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1년을 놓고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논리죠. 논리는 순서를 말한 거고 그 순서는 먼저와 나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봄이 온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런 내용인데 먼저 또 똑같이 문장을 읽을 때는 둘씩 끊으면 되겠습니다. 출래 이화 백이요 하지 수엽 청이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 혼음을 보고 수를 찾아야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겠습니다. 봄, 춘, 올래 그러죠. 아직 미완됐습니다. 또 이화 보면 배리, 꽃화 명사들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흰백 또는 실백 역시 수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 혼음으로 수를 먼저 찾아가지고 수를 체크해 놓은 그 다음에 여름화 명사입니다. 이를 지 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엽 나무수 잎사귀엽 명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로가 되는 것들은 뒤에가 종결되지 않고 이어지는 뭐뭐 할, 를 이게 붙은 것들이 대체로 대표론인 것들이 수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제, 명사를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주로. 자, 보겠습니다. 먼저 출래, 주제가 봄입니다. 그럼 봄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올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올래라고 하는 이 글자는 원래는 사람에 관계된 말입니다. 사람이 가고 오고 또는 동물이 가고 오고 움직이는 물건을 나타내 쓰는데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건데 거기에다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 동작을 더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의인법. 봄이 오고 가고 어떻게 봄이 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오고 가는 것에다가 봄을 연결해가지고 봄이 사람처럼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법으로는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올해가 되니까 또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 것이고 여기까지는
이화, 역시 이화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보면 해와 달을 때는 서로 대등했는데 배와 꽃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배와 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배의 꽃입니다. 배가 열매를 맺기 전에 배 피는 꽃, 배꽃입니다. 배꽃. 그래서 여기서 이화의 관계와 일월의 관계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런 일월의 관계가 아까 대등 관계였지만 여기서 배꽃에서 배와 꽃의 관계는 수식 관계예요. 수식.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배라고 하는 것이 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더 꽃보다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배나무에 열린 꽃인 겁니다. 배나무에 열린 꽃, 배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식 관계 또는 소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꽃이라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봄이 되면 피는 것이 배나무인데, 배나무 꽃인데, 색깔을 지금 가지고 배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꽃이 하얗다. 그러니까 작년에 졌던 배꽃이 올해 봄이 찾아오니까 하얗게 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묘사가 역시 묘사입니다. 앞에처럼 묘사이면서 이 올레자라든가 이런 말부터 해서 의인법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출래 이화백이요. 그 다음 하지 수엽청답, 맞죠? 여름 하자. 여름에 대한 설명이 지자가 붙었습니다. 지는 이제 이르다. 여름에 이르다. 또는 여름이 사람에게 이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사람이 여름에 또 계절이 것이 여름에 이르다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름이 이르니 수엽. 여기서 수와 엽도 나무와 잎사귀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 배에 열린 꽃처럼 이것도 나무에 붙어 있는 잎이라는 뜻으로 수식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연결할 때 그 연결한 그 관계가 바로 문법인데 똑같이 아까 같이 명사 연결했을 때 위에는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말했지만 여기서는 종속관계입니다. 바로 잎사귀가 나무에 딸려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꽃이 배나무에 딸려 있는 종속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건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법이에요. 글자와 글자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는 것. 그래서 이거 나무의 잎사귀, 나무 잎사귀인데 그 잎사귀가 여름 되면 알겠지만 실록이 우거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자를 집어넣어서 설명했습니다. 푸르다, 짙푸르다. 여름이 되니까 온 세상이 나뭇 잎사귀들이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엽록소,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엽록소가 활성화가 돼서 짙푸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말할 때도 과학자는 과학으로 풀 수가 있고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색깔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그 표현이 무궁무진한데 그 표현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얼마큼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를 암송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추구집의 문장들은 아주 명문장들이기 때문에 그 시를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꾸로 엮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출래 이화 백이요 하지 수엽 청이라 이렇게 읽을 때도 어떤 리듬을 맞춰서 둘둘 하나로 읽으면서 그 소리를 좀 될 수 있으면 길게 읊으면서 음미하면서 그것을 읽으면 더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림을 눈앞에 그 광경이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한편에 어떤 영화나 또는 그림처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또 보면 출양 황국발이요 동안 백설내라. 역시 대표 혼음을 보고 먼저 수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수를 찾으면 문장은 해석되니까 가을추 넘어가고 서늘할 양이죠. 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대표 혼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추구집에 나온 것은 대체로 대표 혼음이 많이 나오니까 누르황자가 나왔네요. 또 그다음에 국화국 필발 그 다음 겨울동 넘어가고 찰한 흰백 또는 힐백 완전히 완결이 안 됐죠. 또 눈설 넘어가고 올래. 자 문장은 아까 같이 둘씩 끊으라고 했습니다. 둘
둘, 하나니까 추량, 황국, 팔. 먼저 가을에 대한 설명이겠죠. 봄, 여름과 가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는 서늘할 양자니까 가을은 서늘해집니다. 예, 날씨가. 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 감각으로 바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바로 가을이 되니까 서늘해집니다. 가을이 서늘하니 국화가 나왔고 누르강자가 붙었습니다. 원래는 누를 국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를 국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누를 이런 아까 같이 이런 수로 부분이 뒤에 어떤 명사를 할 때 역시 이 국화를 이것이 지금 꾸며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꾸며주고 있다는 것을. 어떤 국화냐? 국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 아까 말했지만 이 수어는 설명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뒤로 왔을 때는 앞에 주어를 설명하지만 이렇게 앞에 왔을 때는 뒤에 있는 어떤 명사를 설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수어가 들어가면 설명을 나타내는데 앞에서 설명하는 거죠. 예, 이것은 뒤에서 설명해줬고 가을은 서늘하다라고 설명한 것이고 이것은 국화가 어떠냐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 국화. 노란 국화. 그러면 노란 국화라고 해서 이 국화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 구가 돼서 이게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노란 국화가 피었다. 그러니까 가을에 서늘한 날씨에 피기 좋은 꽃이 바로 국화고 그 국화의 빛깔이 노랗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서늘해지니까 노란 국화가 피도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 관찰한 것을 그대로 포착해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을 담은 한자를 연결해서 문장을 이렇게 완결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 추량, 황국, 발이요 이렇게 문장을 외우면 바로 그 장면이 눈앞에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림이. 그래서 하나하나 낱글자를 외우는 것보다 추량, 황국, 발이라는 그 하나의 문장을 한자처럼 단어로 외워버리면 5글자를 한 번에 외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추구집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동안 백설내라. 그 대꾸라고 하는 말이 또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것을 풀 수 있으면 뒤에서 이것을 똑같이 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대꾸라는 겁니다. 대꾸. 그래서 앞에 나온 방식을 통해서 뒤에 나온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을 연결해 보면 됩니다. 자, 겨울. 주제가 겨울이고 겨울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겨울 되면 가을보다 온도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서늘화보다 더 내려간 것을 차다, 춥다라고 합니다. 겨울은 춥다. 사실입니다. 겨울이 추우면 바로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그게 얼어붙은 거죠. 근데 아까 같이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나와서 뒤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눈이 무슨 색깔이냐? 하얗다는 거죠. 그래서 흰 눈이라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백자가 설자 뒤에 왔으면 눈이 희단데 설명하는 부분이 앞에 왔기 때문에 하얗다 눈이 아니라 흰 눈이라고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은 미완결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의 주제가 돼서 흰 눈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에는 눈을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인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짓더라도 논리가 맞아야만 그 논리가 정연해야만 읽는 사람이 아하 하면서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그 문장이 또 표현이 기가 막힐 때는 또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글을 짓는 것은 갖다가 붙인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갖다 붙이는 게 논리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문장들 쭉 독해봤을 때에는 뒤에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문장은 또 대꾸가 되는 겁니다. 앞에 문장과 뒤에가. 크게 놓고 보면 이것이 대꾸고 또 작게 놓고 보면 이 두 개가 또 대꾸로 항상 되어 있어요. 그 대꾸 관계가 논리가 맞은 것이 바로 이 문장들이죠. 봄이 왔기 때문에
배꽃들이 하얗게 피어난 것이고, 여름이 왔기 때문에 나뭇잎들이 푸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앞에와 뒤에가 또 대꾸가 이루어진 겁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 서늘한 날씨가 아니면 국화가 피기 어렵고, 또 날씨가 추워지지 않으면 눈이 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가 굉장히 정연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외워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가 또 배우게 되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조상이 경험한 것을 나의 경험으로 또 나의 지식으로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식이 또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은 이런 추구집에 있는 한시를 읽음으로써도 바로 자연과학, 자연의 어떤 이치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의 경험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나추동에 대한 설명이었고, 또 그 다음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고, 월출 천개 아니요 산고 지거 두라. 역시 문장은 똑같은 방식으로 둘씩 끊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대표 호놈을 가지고 수로를 찾아야 됩니다. 달월 넘어가시고 날출 미완결이죠. 그 다음에 하늘천 넘어가시고 열개 역시 수록이고, 그 다음에 누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수로만 찾게 되면 추구집은 거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표 호놈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대표 호놈에서 완결이 되지 않는 것들은 수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매산 넘어가시고 높을고 높을, 그 다음에 땅지 넘어가시고 들거 역시 무미완결이고 머리두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그려놓은 것들, 요것들이 이제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하는 말은 뒤에 붙어 있으면 뒤에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앞에 붙어 있으면 앞에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말만 찾게 되면은 문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출, 이게 설명하는 말 나왔으니까 뭐에 대한 설명이냐? 달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이 출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것도 역시 나오다, 들어가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동물한테만 붙일 수 있는 수로입니다. 아까 이 올레자처럼 동물들한테만 갖다 붙여야 맞는 말인데, 달이 나왔다, 들어갔다, 이것은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달의 입장이 아니라. 달이 자기가 나왔다고 한 적도 없고 들어갔다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건 의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에다가 달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동산이나 서산, 이 산 꼭대기로 나온 모습을 마치 사람이 어떤 안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의인법을 했습니다. 이것도 원래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이것은 문장이 한시라고 하는 어떤 표현에서는 의인법이라는 표현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무궁무진한데 그 표현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오는 동작이 사람의 나오는 것과 서로 맞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이것을 보고 넌센스라고 하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겁니다. 나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천개안 그랬습니다. 하늘 10개자가 나오니까 10개자가 역시 설명하는 말이니까 이 앞에 것을 설명하는 거죠. 하늘이 열리다 이렇게 버리면 하늘이 열린 거거든요. 우리가 개천절 할 때처럼 하늘 열었다 그러면 나라가 시작된 것을 말하는데, 이상하게 된 것이 또 뒤에 이 수로 뒤에 또 뭐가 나와요. 설명하는 말이. 이럴 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대로 적용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같이 둘도 끊으라고 했으니까 둘도 끊어놨으니까 둘을 끊어놓고 둘을 끊어놓은 다음에 그 뒤에 문장을 또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천개라고 하는 말 뒤에 개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안, 천을 일단 떼놓고 말이 안 되니까 천을 떼놓은 다음에 개안을 보면 됩니다. 개안. 그러면 또 개안을 놓고 봤을 때 이 수로가 뒤에 있는 말을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설명해 주는 말도 하려면 열은 눈 또는 뜬 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수로 중에서
혼자서 아까 같이 설명을 못하고 어떤 대상을 필요한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는데 타동사가 나왔는데 바로 이 눈을 열다 또는 눈을 뜨다. 이제 우리가 국어사전을 보면 개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안. 봉사들이 눈을 못 뜨고 있었는데 심청전에서 보면 심청이 아버지가 공양미 300석을 바쳐가지고 나중에 눈을 뜨는 것을 개안이라고 했어요. 또 수술할 때 뭐 개안 수술 그러면 눈을 뜨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로 중에서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목적어, 대상을 필요하는 말이 타동사입니다. 이때는 개안, 눈을 뜨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는 항상 주어를 따라서 주객이 이렇게 주객 사이에 연결해 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눈을 뜨다. 다시 연결해 보면 달이 나오다 오고 하늘이 눈을 뜨다가 연결됐어요. 그럼 말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잘 보니까 달이 하늘에 나온 것은 하늘이 눈을 뜬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전체를 놓고 보면 하늘의 얼굴이라고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해와 달은 하늘의 눈과 같은 거죠.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연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이것도 의인화가 된 겁니다. 의인화가. 달이 떠오르는 것을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세상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뜨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달이 떠오르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면 세상이 밝아져요.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가 뜨면 밝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달이 떠오른 것은 하늘이 눈을 뜬 것처럼 세상이 밝아진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읽으면 사람이 듣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표현해서. 그래서 이 문장은 탁 읽으면 바로 머릿속에 각인되고 또 아까 같이 음미하면서 읽으면 오래도록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산고 지거두라. 앞에가 이 문장을 아주 어렵게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이 하늘이 눈을 뜨다가 이 문장을 해석하는 법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면 뒤에 문장은 그렇게 풀면 된다는 것이 대꾸법입니다. 그래서 산고 뒤에 있는 설명하는 말이 산에 대한 핵심. 산은 땅이 솟은 것이니까 일반 평지보다 높다는 거. 그 핵심을 뽑아서 산이 높은 것은 또는 산이 높다는 뜻이고 지고두는 아까 천계안처럼 풀면 됩니다. 천계안처럼. 하늘이 눈을 뜨다 했으니까 땅이 머리를 들다. 대꾸는 앞에만 풀면 뒤에는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산이 높다는 말과 머리를 든다는 말, 이 두 개의 관계는 비유한 겁니다. 예. 머리를 든다는 것은 사람에 관계된 말인데 산에 대해서 산이 이렇게 높게 솟은 것을 땅이 머리를 든 것처럼 솟아올랐다는 걸로 표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문장 월출 천계안 산고 지고두 예. 의인화시켜서 서로 공통점 나오다 뜨다 높다 들다 이렇게 해서 대꾸로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법을 가지고 글자를 대입해서 얼마든지 문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구집의 이 틀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 옛날 사람들이 작시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시든지 지을 수 있다는 표현을 문장을 그 단어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틀, 이 문틀을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것이 바로 추구집 공부입니다. 이것을 문틀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그 문틀에다가 글자만 바꿔서 끼우면 문자만 바꿔서 끼워서 그 글자 논리만 맞추면 그게 하나의 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맞추는 법은 전문성, 사성이라든가 아분 이런 것을 또 따로 배워야 한시를 지을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으로 이렇게 어떤 틀을 볼 수 있는. 자, 다음 문장도 역시 보겠습니다. 역시 먼저 둘둘 하나로 끊어놓고 인심 조속 변이요.
산색 고금동이라. 인심이라는 말 역시 이제 먼저 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인 마음심 넘어가고 아침조 저녁석 넘어가고 편할 편. 수료가 뒤에 하나가 찾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매산 빛색 넘어가고 옛고 이재금 넘어가고 같을동 역시 수료가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자씩 끊어서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인심 그랬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사람에 딸려 있는 겁니다. 종속적인 거죠. 그래서 수식관계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수식이라는 말은 수식이라는 말이 뒤에 있는 말보다 더 커야 됩니다. 뒤에 있는 말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유격은 의자를 집어넣어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 거죠.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사람에 딸려 있는 종속된 겁니다. 그 소유를 나타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 다음에 조석, 아침, 저녁인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등합니다. 바꿔서 저녁, 아침에도 되고 아침, 저녁 바꿔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등이란 말은. 근데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은 대등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것은. 근데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죠.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니까. 이런 건 대등이 아니죠. 선후관계예요. 선후관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도 먼저 온 것이 아침이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저녁 밤에 버리면 돌고 도니까 또 그건 헷갈리네. 예. 그러니까 아침 저녁 아침과 저녁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등한 거로 놓고 아침과 저녁 그 다음에 변할 변자인데 변하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변하냐면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 변하고 아침에 변했다가 저녁에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더라. 그래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심정의 변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잘 바뀔 때 많은 쓰는 말이 기분이라는 말인데 기분이 이상하다. 기분이 좋지 않다. 이 기분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분위기에.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또 장소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은 계속 변합니다. 예. 사람 마음 잡기가 힘든 겁니다.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중요한 것이 어떤 일심, 마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을 다 잡아가지고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다 잡을 수 없다. 종잡을 수 없다. 내 마음은 내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인심조석변이라고 써가지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시 변하려고 하는 마음을 잡아라는 경계의 말, 교훈의 말. 그러니까 시가 무조건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름답고 어떤 표현, 기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교훈 또는 경계, 풍자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벽이나 또는 자기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써놓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색 고금동도 보겠습니다. 산과 색. 모든 사물은 자기를 나타내는 빛깔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과 빛에도 이 빛이 산에 딸려 있는 것, 종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빛깔, 산의 빛깔을 나타냅니다. 앞에처럼 수식을 나타내는 또는 소유를 나타내는 의자가 붙어주면 논리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산의 빛깔, 산의 빛깔이라면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산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겨울은 모든 잎사귀에 치고 회색빛이 되거나 아니면 눈이 내리면 하얀빛이 되고, 여름은 아까처럼 엽록소가 활성화돼서 나뭇잎이 짙고 푸르게 자기만의 고유 색깔이 있는데, 그 산색이 고금, 옛날과 지금, 역시 대등이죠. 옛날과 지금. 옛날에도 같았고 지금에도 같더라. 그러니까 이 산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바뀌긴 바뀌지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마다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100년 전에도 그것이 반복되고 50년 전에도 그것이 반복되고 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산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그래서 이 두 문장을 놓고 보니까 서로 역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 서로 반대의 말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뜻을 부각시킨 걸 대조법이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변덕이 심한 걸 나타냈고 뒤에 있는 것은 변덕이 없이 한결같은 것을 말해가지고 사람이 바로 이 산과 같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한결같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문장과 다른 점은 이 문장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교훈이나 또는 경계,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그런 인심 세태를 풍자해서 경계를 삼고 있는, 앞에 있는 문장들과는 또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런 추구집을 읽다 보면 이런 문장들은 어떤 인성 또는 자기의 어떤 인격을 수양하는 그런 문구로도 삼을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나 기교 또는 비유, 연상 아니면 이렇게 교훈, 풍자 이런 것을 두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사람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게 바로 한시 공부입니다. 추구집 공부.